내가 내 아들이라면 오늘부터 내 울타리 안에서 숨 쉬어. 밖으로 나가면 내가 아끼는 사람부터 사라져. 그 말이 드림호텔 주방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준호는 숨이 턱 막혔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채화영은 준호 뺨을 때리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과를 꺼내고 퇴사 얘기를 잡고 권한을 쥐어주고 심지어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만요. 오늘은 누가 갑자기 착해진 회차가 아니라 확신을 쥐고도 절대 나설 수 없는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가두기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가 하늘일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엄마라는 말을 못 꺼내서 사과와 특혜로 붙잡는 척하며 사위라는 감옥을 설계해버렸습니다. 시작은 며칠 전부터였는데요. 와서 죽치고 앉아 준호를 흔들었습니다. 일부러 준호 동선에 붙고 일부러 주문 사이를 끊고 일부러 직원들 시선을 모아 준호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조였죠. 서리는 웃으면서 컵을 툭 밀어놓고 준호가 칼을 들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메뉴 내 취향으로 바꿔요. 사람들 다 보는데 표정 좀 풀어요. 그 말이 주방에 쌓일수록 직원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준호는 끝까지 참다가 결국 대표에게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일 못하겠다. 서린을 좀 정리해달라. 그런데 그 요청이 화영 귀에 들어간 순간부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화영은 현장 정리로 듣지 않았어요. 내 딸을 치워달라는 도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영은 주방 문을 열자마자 준호에게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따기 소리가 울린 뒤 주방 공기가 얼어붙었는데요. 더 소름인 건 화영의 시선이 준호 얼굴이 아니라 목 뒤로 꽂혔다는 겁니다. 거기엔 숫자 타투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숫자. 화영은 그걸 보는 순간 딱 한 번 표정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오늘 모든 일을 만들었죠. 화영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숫자 하나가 떠올라서가 아니라 숫자보다 먼저 떠오른 기억이 있었거든요. 연예인 되기 전에 낳았다가 떠나보낸 아이 하늘. 화영은 하늘을 지우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뜨기 시작하며 아이를 놓아버린 건 맞지만 나중에 찾아오겠다는 말로 자기 양심을 붙잡아 놓고 그 뒤로 계속 찾아다녔죠. 그래서 준호 목 뒤의 숫자가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화영 머릿속에선 찾았나? 라는 질문이 맴돌았고 그 질문이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확신을 쥐었다고 해서 바로 나설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화영은 준호 앞에서 엄마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자기 입으로 자기 목을 조르게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까지 준호에게 해온 짓들이 너무 많았어요. 때렸고 밀어냈고 필요할 때만 쓰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박살냈죠. 그런 다음에 사실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준호가 감동할까요? 준호는 분노부터 꺼낼 겁니다. 게다가 준호는 입양되어 자라면서 왜 내가 여기 있지라는 질문을 삼킨 채 컸고 그 질문을 꺼낼 타이밍만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화영의 고백은 그 질문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은 금방 공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창 회장. 그 이름은 화영에게 벽입니다. 하늘이 죽었다고 처리된 기록이 남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폭탄이죠. 마대창 귀에 들어가는 순간 화영은 며느리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림호텔 대표 자리까지 통째로 찢깁니다. 왜 숨겼냐에서 끝나지 않고 누가 이 판을 굴렸냐로 넘어갈 겁니다. 마대창은 의심이 생기면 확인이 아니라 정리부터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화영은 고백 대신 소유를 택했습니다. 밖으로 내치면 변수가 생기니까 안으로 끌어당겨 묶어버리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사과로 시작됩니다. 준호가 대표님이 바라는 대로 퇴사 심각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못 박자 화영은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제 일은 미안해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이 사과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린 건 따뜻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과가 감정이 아니라
협상의 문장처럼 들렸거든요. 화영은 사과를 던지고 바로 조건을 붙입니다. 주방 인사권한 예산 편성, 인력 재배치, 식자재 라인, 행사 메뉴까지 전부 준호가 쥐게 해주겠다고요. 총괄 셰프 자리도 공식으로 걸어주겠다고요. 겉으론 당근인데 속은 목줄이었습니다. 나가지 마. 여기서 숨 쉬어. 준호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꼬였습니다. 내가 하늘인 걸 알았나? 그래서 변했나? 그런데 알았다면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거래를 할 수가 있나? 준호가 답을 찾기도 전에 화영은 더 큰 걸 던져버립니다. 마서린과의 결혼 승낙. 그 한마디가 나오자 준호 속이 뒤집혔는데요. 내가 아들이면 딸이랑 결혼을 하라고. 그런데 또 반대로 날 모르는데 갑자기 잘해주고 결혼까지 밀어붙인다고. 이래도 저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호는 감정을 걷고 구조만 봅니다. 화영은 정체를 말하지 않고도 나를 묶어둘 방법을 찾고 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봉인이다. 사위가 되면 나가는 순간부터 프레임이 씌워진다. 그리고 그 프레임의 끝엔 늘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건드려서 내 입을 닫게 만드는 방식. 여기서 화영이 던진 첫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내가 아끼는 사람부터 사라진다. 준호는 인정하기 싫어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영이 건드릴 수 있는 건 나가 아니라 내가 숨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준호 머릿속엔 오장미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그 옆에 강백호가 같이 떠오릅니다. 백호는 준호 동생이고 변호사. 준호가 흔들릴수록 백호는 더 예민해질 겁니다. 그리고 장미는 화영이 손떼기 가장 쉬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권한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자 화영은 좋은 말로 한 번 더 감싸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방 만들게 해줄게요. 사람도 돈도 시간도.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합니다. 화영이 주는 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범위를 정해주는 지도라는 걸요. 준호는 잠깐 고개를 돌려 직원들 손을 봅니다. 칼을 잡은 손, 불을 조절하는 손, 접시를 닦는 손. 저 손들이 흔들리면 주방은 무너지고 무너지면 책임은 총괄인 자기에게 떨어집니다. 화영은 그 책임을 당근처럼 쥐어주고 동시에 내가 나가면 이 손들이 다 위험해진다는 의미까지 얹어버린 겁니다. 그때 마서린이 다시 끼어듭니다. 서린은 준호에게 다가와 일부러 낮게 웃었습니다. 퇴사하면 나도 따라갈까요? 아니면 못 가게 막을까요? 장난처럼 들리는데요. 준호는 장난으로 못 듣습니다. 서린은 화영의 허락을 면허로 받아들였고 그 면허로 준호의 숨통을 더 조일 사람입니다. 준호는 서린을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린은 그걸 승리로 적어둘 테니까요. 그 대신 준호는 칼을 다시 잡고 일하는 중입니다. 한마디만 툭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서린을 더 자극했죠. 서린은 웃음을 거두고 화영 쪽을 힐끔 봅니다. 엄마 봤죠? 얘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화영은 서린의 눈빛을 보자마자 결론을 더 굳힙니다. 아들이면 더더욱 내 손에서 못 나가. 그런데 그 결론은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서린은 자기 남자라고 믿는 순간 더 난폭해지고 준호는 더 벗어나고 싶어질 테니까요. 화영은 그 충돌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기로 합니다. 둘이 부딪힐수록 준호는 더 지치고 지친 사람은 울타리 밖을 꿈꾸기 전에 울타리 안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준호는 주방에서 나오는 길에 백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지금 걸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요. 대신 문자 한 줄만 남깁니다. 오늘은 통화 안 돼. 장미 쪽 조심해. 백호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느낌이 옵니다. 형이 평소처럼 무심한 척하지만 지금은 뭔가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걸요. 백호는 장미에게도 말을 아낍니다. 그 대신 장미 주변 CCTV를 다시 뒤지고 드림호텔 협력업체 명단을 맞춰봅니다. 이름 하나가 걸립니다. 이강혁. 백호는 그 이름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지금 상대하는 건 화영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마서리는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외동딸인 서린에게 허락은 사랑의 승인이 아니라 소유권이었거든요. 서린은 어제 주방에서 느꼈던 굴욕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치워질 뻔했다. 그 생각이 부글거리던 상태에서 엄마가 결혼을 허락해버리면 서린은 이걸 내가 이긴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공개적으로 준호를 잠그려 하죠. 직원들 앞에서 일부러 이름을 부르고 손님들 시선이 닿는 곳에서 옆자리를 차지하고 준호가 한 발 물러서면 더 크게 웃어버립니다. 그 웃음은 사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너 이제 못 도망가. 그 와중에 홍진주는 눈치 빠르게 끼어듭니다. 목 뒤 타투가 생년월일이라는 소문을 흘리면서 상황을 가벼운 개인 취향으로 눌러보려는 거죠. 그런데 화영은 그 말에서 오히려 더 큰 의심을 꺼냅니다. 숫자가 생년월일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표식이 왜 사라졌는지였습니다. 목 뒤점 3개 같은 표식은 친부모를 찾는 가장 확실한 단서라고들 하잖아요. 찾고 싶으면 지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이 사라지고 숫자가 남아있다면 누군가가 바꾸게 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준호 스스로 정체를 숨기려고 바꾼 걸 수도 있지만 화영은 그 방향으로는 안 갑니다. 화영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관리자입니다. 누군가가 준호의 과거를 숨긴 게 아니라 준호를 관리하기 위해 흔적을 바꿨을 수 있다. 그 관리자가 화영 바깥에 있다면 화영이 내 아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쪽에도 신호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화영은 더더욱 나설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조용히, 더더욱 확실하게 가둬야 합니다. 그 조용한 가두기를 실행해 줄 사람은 이강혁입니다. 화영의 신복. 화영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신 이강혁을 움직이죠. 확인해라. 들키지 말고 정리해라. 이강혁은 준호 주변의 기록을 조용히 훑고 약한 고리를 잡고 입이 가벼운 사람은 미리 눌러두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화영의 사과가 따뜻한 말처럼 보일 때 화영 뒤쪽에선 이미 문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권한은 쇠사슬로, 결혼은 자물쇠로, 약점은 열쇠로. 여기서 준호가 처음으로 반격을 생각합니다. 권한을 주는 게 화영이라면 그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거든요. 예산 라인, 인력 라인, 협력업체 라인. 누가 나를 관리했는지 찾으려면 드림호텔 안에서부터 흔적을 훑는 게 빠릅니다. 준호는 총괄 셰프 자리를 영광으로 받지 않습니다. 감옥의 열쇠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봉.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 준호는 남봉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남봉은 늘 한영자 눈치를 보며 준호에게만 유독 지나간 이야기를 피했거든요. 준호는 그 피하는 눈빛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집니다. 화영이 남봉 지갑 속 사진을 힐끔 보며 아들이 둘이에요. 라고 묻던 장면이 떠오르면서요. 남봉은 난처합니다. 화영이 준호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해왔으니까요. 그런데 화영의 질문은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확인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남봉이 머뭇거리는 순간 화영은 확신을 더 굳힙니다.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숨김은 준호를 남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숨김이 아니라 준호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숨김이다. 이렇게 화영이 덮개를 올리는 동안 밖에서는 강백호가 장미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장미가 납치당할 뻔했던 그 차, 그 동선, 그 사람. 백호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표식이 만들어지면 다음은 이동. 백호는 신고 기록, CCTV 동선, 주변 블랙박스를 모으며 드림호텔 행사 동선과 겹치는 지점을 찾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하게 딱 맞는 구간이 하나 있고요. 그 구간 끝에서 자꾸만 이강혁 이름이 떠오릅니다. 백호는 형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손가락이 떨리지만 지금 말하면 형이 폭발할 걸 알아서 꾹 참습니다. 대신 장미에게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누가 따라오는 느낌 없냐고요. 장미는 웃으려다 목이 말라집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로 표식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장미 옆에 정숙희가 잠깐 눈빛이 선명해졌다가 다시 흐려집니다. 숙희는 사고 이후 지능이 퇴행한 상태라 일상이 단순해 보이는데요. 가끔씩 어떤 얼굴 앞에서는 눈빛이 바뀝니다. 장미는 그 선명함이 어딘가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불길함을 느끼지만 지금은 덮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덮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복길은 장미를 지키려 하지만 복길도 모르는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태평은 또 비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이 화영에게는 너무 좋은 카드가 되겠죠. 드림호텔. 화영은 사과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과는 한 번이면 감정으로 들릴 수 있지만 두 번이면 의도로 들릴 수 있거든요. 화영은 준호를 다시 불러 어제는 내가 너무 과했다고 한 번 더 누르듯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오늘의 진짜 칼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여기 있어주면 너한테 불리한 일은 없게 할게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지 못합니다. 불리한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말은 불리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준호는 화영이 던진 사과가 결국 협박으로 닿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따뜻한 말로 시작해 선택지를 빼앗는 방식. 그리고 마대창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마대창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무심해서 더 무섭죠. 요즘 주방이 시끄럽다더라. 총괄 셰프 얘기가 돈다더라. 내가 또 무슨 판을 벌였냐. 화영은 웃음으로 공기를 덮습니다. 인재를 잡는 과정이라고요. 마대창은 짧게 끊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면 치운다. 화영은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아직 마대창은 하늘이 살아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거슬리면 치운다는 말은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실행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전화가 끊긴 뒤 화영은 잠깐 멈춥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화영은 울음이 약점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 자국을 남깁니다. 미안해요. 흥분했나 봐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화영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죠. 화영은 미안해서 앉는 게 아니라 무너질까봐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콤하게 말하고 더 차갑게 묵습니다. 준호는 주방에 혼자 남아 스테인리스에 비친 목 뒤를 흘끗 봅니다. 숫자 타투는 늘 거기 있었는데 오늘은 그 숫자가 내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이든 숫자든 원래는 아무도 신경 안 쓸 흔적이었을 텐데 누군가가 그 흔적에 의미를 붙이는 순간부터 사람 인생은 도망을 못 가죠.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생각합니다. 화영이 나를 아들로 확신했다면 왜 아들이라 부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마대창 때문일 수도 있고 내 과거를 만진 관리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둘이 연결돼 있다면 진짜 괴물은 화영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화영이 준호를 사위로 묶어두려는 진짜 목적, 드림그룹 승계를 위한 계산일까요? 아니면 마대창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살아있는 하늘을 숨기려는 공포일까요? 그리고 점이 사라지고 숫자가 남은 이유, 준호가 스스로 바꾼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관리하기 위해 바꾼 걸까요?